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11월에 미국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이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 동포는 물론 전 미국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등 소수계의 정치적 약진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는 올해에는 대선에 끼치는 영향이 대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차제의 우리 동포들도 이 미 주류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올해 대선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계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성공 여부 또한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올해 대선의 성공 여부는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은 백인표가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점점 다수의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소수계 투표 참여율과 유권자 등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월 본선거에서 소수계의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유권자 등록 현황만 봐도 과거 대선 때보다 투표 가능 소수계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투표 가능한 유권자는 2억 2,500여만 명으로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히스패닉은 2012년보다 17%나 늘었고 아시안은 1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투표율 중 백인이 69%,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12%, 아시안이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면서 이제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공화당에서는 벤 카슨, 케이식 등 대여섯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15일 클린턴과 트럼프가 부통령을 고를 시점에 이르렀다며 양당의 후보군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클린턴과 경선 경쟁 중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첫 선으로 꼽혔습니다. 샌더스가 경주 완주를 선언하며 클린턴과 여전히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면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물론 경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샌더스의 정치 혁명을 클린턴 캠퍼스가 흡수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샌더스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만큼 샌더스 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 표심을 결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군을 대여섯 명으로 좁혔다면서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댄 퀘일 전 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저없이 로 포트먼 상원 의원을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꼽았습니다. 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공금 유용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맨하탄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들이 맨해튼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해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유용 관련 수사를 한 데 이어 맨해튼 검찰도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맨해튼 검찰은 어제 김민선 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을 검찰로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검찰 측이 묻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면서 이날 요청받은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등 적극 수사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그동안 회관 살리기 모금을 통해 총 33만여 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이 중 30만 달러는 이미 체납 부동산세 납부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있을 소송 비용과 민 회장이 체결한 장기 리스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부족분 약 3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2차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 99년 장기 리스한 컴퍼니로부터 우리가 한인회관을 지키고 또 이 한인회관과 한인회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든 그 민승기 씨와 그 측근들을 소송하는 또 소송 비용, 그리고 2016년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세금 12만 8천 불을 마련해야 또 우리 한인회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가칭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조직해 한인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민회전과 측근들의 사죄는 물론 과거 한인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의 사과와 배상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저지3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됐습니다. 17일 저녁 첫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저지3 필하모닉은 한인 정치인과 음악가들이 주도해 만든 오케스트라여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단 연주회장 소식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시티홀. 연주자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창단 연주의 지휘를 맡은 금난세 씨가 입장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창단 첫 번째 연주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시티홀을 찾은 200여 명의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저지시티 필하모닉은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저지시티의 시의원 윤여태 씨와 송규호 단장 등 한인 음악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되었습니다. 저지시티 필하모닉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게 되며 매년 4에서 8회 정기 연주회를 가지고 여름철에는 리버티 스테이트 팍에서 야외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단원들이 직접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레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저지3 오케스트라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인스트루먼트를 한 200여 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이 단원들이 그 소외된 계층들 또 악기를 접해보지 못한 한인 혹시나 한인 자녀들, 어른들 모두에게 이렇게 무료 레슨 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 연주의 지휘를 맡은 금난세 씨는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오케스트라 창단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한인 정치인에 도움을 주고 싶어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금난세 씨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동포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뻐요. 이러한 시작이 한인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결국은 미국 사회에도 한국 사람에 의해서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창단 연주의 지휘를 맡은 금난세 씨는 저지시티 필하모닉의 예술감독 및 상임 지휘자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코리아웨이 구간이 확정됐습니다. 브링크오프 애비뉴에서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2개의 블록으로 의회 통과 후 7월에는 뉴저지 최초 코리아웨이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의 코리아웨이 변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브링크오프 애비뉴부터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2개 블록이 코리아웨이 지정 구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정식 상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공식 상정된 후 본격 입법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달 21일에는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되고 만약 의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7월부터는 펠팍의 뉴저지 최초의 코리아웨이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리아웨이가 변기되는 브링크오프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사이 브로드 애비뉴 구간에는 타운홀과 경찰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비한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보다 짧은 2개 블록 구간을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 의회의 한 관계자는 브로드 애비뉴 전체 구간이 아닌 2개 블록만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만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연방노동부 오버타임 의무 지급 연봉이 현재보다 2배로 오릅니다. 뉴욕주에서도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산층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연방노동부는 고용주가 오버타임 페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준 연봉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오버타임 의무 지급 적용 최종 규정을 공시했습니다. 오버타임 의무 지급 연봉은 현재 연 23,660달러 미만에서 47,476달러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소매 유통업체 매니저와 컴퓨터 전문가, 은행원, 사무직 종사자 등 화이트 칼라 직종의 정규직 직원 42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현재 오버타임 지급 기준 연봉은 35,100달러 미만으로 그동안에는 연방 기준보다 높았지만 새 규정으로 앞으로는 연방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2004년 이래 10년 이상 묶여있던 오버타임 지급 연봉 하한선을 2배 올리면서 중산층 근로자 가정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7,476달러인 연봉 하한선을 2020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새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미 국민들의 소득이 연간 총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고한 바대로 연방이민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 추방 체포 작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단속 지역이 뉴욕 등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주 5일 동안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와 르노에서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이민자 8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민당국은 5월에서 6월 불체자 체포 작전을 집중 전개한다고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조만간 단속 지역이 뉴욕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 10명, 과테말라 2명, 온두라스 2명, 페루 2명, 쿠바 2명 등 대부분 중남미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필리핀 2명, 베트남 1명, 대만 1명 등 아시안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자 가운데는 갱단원과 마약 밀수범, 아동 성범죄자 등 형사 범죄자들이 포함됐고 가정폭력, 추방된 후 재입국한 미입국자, 음주운전자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돼 추방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인 14명이 범죄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며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16일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를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약 10년간 14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서 범죄로 여겨지고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허가받지 않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일 역시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와 한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각각 15년형,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아직까지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봄철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나친 음주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3번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우리 한인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